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북한 SLBM 발사 잠수함의 위력은? 네. 자, 양욱 위원님, 예. 이 SLBM, 예. SL, 이 서브마린 예. 론치드 예. 발리스틱 미사일. 발리스틱 예. 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하면서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갖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건데 그동안에 뭐 추측만 난무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잠수함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러한 잠수함이 있는지, 그 다음에 미사일이 있는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현재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로미오급이 주력이고요. 그 다음엔 다 조그만 상어나 연어급,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고 가장 크다고 하는 로미오급에서도 사실은 발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신형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또 지금 이 나타났듯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과시가 된 겁니다. 예. 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최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있느냐? 우리가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것은 많이 봤는데 과연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을까 걱정하실 텐데 사실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그 공개를 해왔던 무수단이라는 미사일, 예. 이것은 사실은 그 소련이 이렇게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위해서 만든 SLBM R-27이라는 모델을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즉 미사일도 있고 잠수함을 만들 기술도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는 지금 확정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실 수가 있냐가 문제일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네. 지금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공개된 이 심포급이란 잠수함에는 이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그 보도에는 예. 이 나왔던 연합뉴스 보도에는 마치 그 골프급을 그대로 이제 베껴서 만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골프급이라는 잠수함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골프급 잠수함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배 몸체는 기존의 로미오급처럼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몸체에다가 미사일을 넣기 위해서 이 위에 튀어나온 함교 부분에 미사일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을 3발을 장착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발을 하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공개된 그 도면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함교가 작습니다. 즉 여기에 미사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부에서 봐도 미사일 발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7월 사실 저게 이제 한 7월 정도에 찍혀진 사진인데 네. 그때 공개된 이 잠수함에는 이 수직 미사일 발사관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안심할 것이냐 미사일이 없다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형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있다는 걸 과시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잠수함의 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키워서 이 발사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2단계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정부의 발표는 일단 신형 잠수함 발사 기술이 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이 수직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발표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합쳐진 잠수함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일단 어떤 좀 이 보도의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신형 잠수함을 노출시킨 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노출시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노출시켰다 이 부분은 뭐 북한의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심포 기지에서 잠수함이 골프급으로 확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잠수함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핵 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능력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미사일 능력을 보는 건데 지금 잠수함에서 만약에 발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발사관이 갖춰진 잠수함이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또는 그것이 존재한다면 미국의 기술적으로는 서부 해안이랄지 이쪽까지 가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는 것은
워낙 은닉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바닷속으로 다니는 잠수함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투기랄지 이 육상 공군 이쪽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 북한의 골프급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해안지대랄지 알래스카를 타격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전략적인 불편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수함 이 저거와 관련돼서는 왜 전략 잠수함을 갖고자 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바로 냉전 시절에 계속 있었던 핵 전략입니다. 2차 타격 능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핵 전쟁이 나면은 이 한쪽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격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잠수함이 있으면은 바닷속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자신을 공격한 나라에게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서로 나라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서로 파괴하지 말자.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전략 원잠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보고 있으면은 UN 상임이사국 5개 국가.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이 전부 이런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런 것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도 자신들이 핵클럽에 가입을 했다.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을 하면서 함부로 우리는 핵 공격에 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 그것을 갖는 능력과에는 약간의 아직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이 신형 잠수함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발사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일 텐데 뭐 앞서 지금 양 의원께서는 탑재할 수 있는 정도의 함교 높이를 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지금 그렇습니다. 보통 이 잠수함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원자력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전략 원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발사관입니다. 이 발사관이 지금 여기는 발사관이 있는 모델, 발사관이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몸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잠수함들 경우는. 그래서 근데 미사일의 크기가 보통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럼 10m 이상으로 이게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보시다시피 이런 그 로미오급입니다. 그다음에 이 로미오급에서 신형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형은 이제 이 로미오급을 조금 더 이 함교 부분을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이 함교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골프급이라는 것인데 지금 아무리 저 사진을 보고 그 위성 사진을 봐도 함교의 크기가 이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크지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그럼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실린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이제 이렇게 시설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대 사실 저게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어떤 그 워싱턴 프리비컨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수직 미사일 발사관이 관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즉 아직 잠수함에 탑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 최소한 발사대를 갖다 놓고 발사하는 실험 정도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을 뭐 이것이 억지로 일부러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혹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발사를 해도 될 준비를 갖춰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뭐 성공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성공한다면 그 시기가 뭐 임박한 걸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기 때문에 결국 물 속에서 발사를 해서 물 위로 이 로켓이 이 미사일이 나와서 이제 발사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발사 시설만 가지고는 이게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물 속에 들어가서 저걸 발사하는 실험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 북한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은 언제쯤 이 북한이 완성된 능력을 갖출 거라고 그 보시나요? 부분은 뭐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금 양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쉽게 북한이 능력을 바로 갖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북한이 현재 상태에서 이제 골프급 미사일의 그 수직 발사관 이것을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갖추느냐. 그리고 지금 뭐 지상에서의 그런 실험 시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수중에서 발사되는 그런 능력들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예. 북한 내부의 어떤 자체 능력도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그 러시아랄지 또는 중국의 그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전되지 않는 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워낙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 부분에 앞으로 그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시킨다면 속도는 또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기간 아마 그 논란에 초점이 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이 부분에서도 이제 잠수함 문제까지 등장하는 이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자체 기술로는 지금 당장은 성공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SLBM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떴다가 내려오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고 예. 당연히 이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그 요격 대상이 됩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이렇게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물속에서 올라와서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응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역시 사전에 미리 탐지를 해서 발사하기 직전에 격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 볼 것 같으면은 그때도 그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런 잠수함들을 바다에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데 이제 전진 배치를 하고 네. 서로에게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냐입니다. 즉 이렇게 러시아에서 잠수함들이 이렇게 기지에서 나오면은 이런 미사일 잠수함들이 움직이는 것을 처음 기지 출발할 때부터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계속적으로 이 견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북한이 동등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도 잠수함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이렇게 미사일 잠수함들이 북한의 기지를 나올 때 이때 이런 것을 추적을 하고 여차하면 격파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을 잡는 가장 좋은 무기는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고위급 접촉 무산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위급 접촉 무산 일단 멈춤. 자, 조평통 1일 성명을 먼저 보시면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에 본거지는 물론이고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면서 북한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2일 어제죠. 북한 노동신문이 남측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미국에 동조를 하면 남북관계의 파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남북관계의 파국을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될지 여부는 북한이 이러한 부당한 전제 조건을 철회하는지 마는지 등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통일부 대변인의 말씀입니다. 뭐 무산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지난 10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고위층 3인방이 올 때만 하더라도 뭐 금방 정상회담까지 갈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게 유야무야 돼가는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딱 한 달 지금 되는 상황인데 네네. 내일이면 뭐 11월 4일이니까요. 역시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의 이 과정, 이 부분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중간에 전단지 살포 문제가 그 갑자기 이슈화되면서 상황 자체가 이제 꼬여버리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북한은 지금 10월 4일 이후의 행보를 보면 강원 양면 전략을 펼쳤고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뭔가 상호 간의 강대강의 이 말 대 말의 대결 구도 또는 때로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 남북 당국이 남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찾아내기에는 양쪽 다 그 상당한 그 진정성을 잃게는 그 어려움을 줬던 또는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남관계에 있어서 상호 간의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판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이 끌고 가려고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자신이 끌고 가는
이런 식으로 가다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접점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봐요. 양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고위급 접촉 무산된 게 진짜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이걸 핑계 대는 겁니까?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이 방남을 했을 때는 이러한 사정들을 다 모르고 방남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먼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보자. 북한이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에 북한이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했고 네. 그래서 NLL이나 혹은 대북 전단이나 혹은 심지어 이제 탈북자들 문제까지도 전부 다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결국 이제 북한이 최종적으로 대화로 가기 전에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기 위한 이런 행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어떤 이런 이 잠수함 공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앞두고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돌파구의 가장 유일한 선제 조건 중에 하나가 남북 대화고 예. 북한으로서는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원칙에서 만약에 뒤로 밀려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이런 어떤 이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을 좀 약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원칙에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은 심지어는 우리 방송에서도 김정은의 기억자도 꺼내지 못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부의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주제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7년 만의 방한 가능성은 열려 있나? 네, 뭐 남북 관계가 뭐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또 유소년 축구단 30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어요. 7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이 왔다는 것은 결국 남관계에 있어서 체육교류, 예.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남관계의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체육교류랄지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 교류들은 우리가 최대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 또 그 교훈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데요. 지금 뭐 연천에서 이제 그 개최가 되는데 역시 그런 지금의 어려운 국면에서 이런 체육 행사라도 열리는 것 자체가 결국 남북관계의 어떤 그 숨통을 터주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의 그 2차 고위급 접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유소년 축구 대회 이것은 결국 현재 상황들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남관계를 또 기대케 하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유화 정책을 펴다가 언젠가 또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결국은 협상에서 가장 그 우위를 차지하는 좋은 방법은 내가 이렇게 세고 내가 이렇게 강한 것이 있다. 예. 나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는 이렇게 축구 대회 같은 걸 해야지 서로 또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거대로 놔두면서 또 역시 뭐 우리 어떤 고위급 대화가 진행되기 직전 상황에서 또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예.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